북한 보위부 청사의 집무실 안 서류를 들고 있는 한 남성이 창백한 얼굴로 손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들어오자 종이를 허겁지겁 숨겨버리고 마는데요. 이후 이 남성은 중국으로 향하게 되고 딸과 함께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게 됩니다. 힘겨워하는 딸을 업기까지 하며 한국으로 도착한 이 부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버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부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북한에서 보위부 중장이라고 하면 아무나 건들지 못하는, 아니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직위라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북한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의 충격적인 증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보위부 장교로 활동했던 리민수라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다사다난한 일을 겪었던 제가 이렇게 남한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함이 많이 느껴지고는 해요. 북한에서는 평화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북한의 대도시 평양의 모란봉구역 고급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최측근이었으니까요. 그가 직접 하사한 이 아파트는 보위부 최고 엘리트들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검은색 벤츠가 저를 데리러 왔고 운전기사는 늘 저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보위부 본부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초소 경비병들은 나란히 서서 거수경례를 했어요. 어린 나이에 보위부 신문총국 부국장이라는 자리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4대째 보위부를 섬긴 가문의 자손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아, 우리는 특별한 가문이다. 평생 수령을 위해 살거라. 그 말씀대로 저는 완벽한 보위부 장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신문기술을 연마하는 데 모든 시간을 투자했죠. 사람들은 저를 얼음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신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단 한 번의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배신의 씨앗을 찾아내는 일, 그것이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사상 검증에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해외 유학생들의 사상 검증을 맡으면 단 한 명의 불순분자도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서방의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을 적발해내는 일은 제 특기였죠. 저의 신문을 받은 사람들 중 무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사랑스러운 딸 수진이었어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딸이라 더욱 애착이 강했죠. 다른 보위부 간부들이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낼 때도 저는 수진이를 곁에 두었습니다. 수진이의 제잘거림만이 제 냉철한 일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유일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평소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던 제가 수진이에게만은 지나칠 정도로 너그러웠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의학부에 입학한 수진이는 제 자랑이었죠. 그 누구도 이런 제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신문실에서는 차가운 얼음 같던 제가 수진이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수진이가 의대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제 집무실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올라와 있었어요. 해외 유학생 동향 보고서, 탈북자 검거 일지, 반체제 인사 신문 기록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그리고 그중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학생 반동분자 의심 리스트, 매주 보는 익숙한 서류였죠. 하지만 그 맨 앞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김수진, 김일성 종합대학 의학부 2학년. 순간 숨이 막혔어요. 실수일까 싶어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현실이었죠. 순간 손이 떨려왔습니다. 리스트를 넘기자 수진이의 친구들 이름도 보였어요. 박지원, 이미래, 한소영, 모두 수진이와 가깝게 지내던 아이들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정보원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최고위급 정보원이었어요. 제가 직접 발탁한 요원이라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서방 의료체계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의료체계를 비하하는 발언, 자본주의 국가들의 의료보험 제도에 관심을 보이며 토론더 서구의학 서적을 돌려보며 불순한 사상을 전파한 혐의, 독일 유학생들과의 비밀 모임,
증거 포착.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상세한 증거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화 내용까지 있었죠. CCTV 영상, 도청 기록, 제보자 진술, 평소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여기던 그런 종류의 혐의들이 완벽하게 입증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들을 보자 갑자기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를 울렸어요. 제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국장님, 오늘 오후 회의 자료 가져왔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잠시만 기다리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서류들을 재빨리 모았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수사관이 서 있었어요. 이번 주 체포 대상 리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수고했네. 검토해보지. 저는 서류를 받아들며 평소와 똑같은 냉철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마자 서류를 검토했어요. 곧바로 체포 대상 리스트를 열었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아직 수진이의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리스트가 올라오면 보통 일주일 안에 체포 명령이 떨어졌죠. 최악의 경우 3일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외 유학파들을 신문하던 모든 순간들이 말이죠. 처음엔 잠 안 재우기로 시작해서 물고문, 전기고문, 그리고 마지막엔 가족을 볼모로 삼는 협박까지. 결국 모두가 죄를 인정했어요. 그 과정을 견디는 자는 없었으니까요. 그 장면들이 떠오르자마자 저는 곧바로 중국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정보 수집 및 반체제 세력 동향 파악. 손이 떨려 오타가 계속 났습니다. 평소 제가 자주 다니던 출장이었기에 의심을 살 일은 없을 거였지만 가족들은 중국에 있는 친척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출국시켜야 했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탈북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수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탈북 말고는 답이 없었거든요. 수많은 탈북자들을 검거하면서 알게 된 모든 루트, 국경 수비대의 교대 시간, 감시가 소홀한 지점, 그동안 제가 막았던 그 길들을 이제는 제가 이용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뭐든 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때 또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국장님,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혹시 수진이의 건이 이미 알려진 걸까 하는 생각에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느껴졌죠. 다행히 다른 사안이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니 같이 저녁 먹자.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정말요? 아빠가 일찍 들어오시다니. 제가 아빠가 좋아하는 냉면 사놓을게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와 마주한 순간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빠, 오늘 교수님이 제 논문 주제를 칭찬하셨어요. 평소처럼 해맑게 웃는 수진이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죠. 수진이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저 웃으며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중국 출장 신청서는 이미 승인이 났더군요. 보위부 최고위급 간부의 신청이었으니 당연했죠. 이제는 가족들의 출국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중국 친척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신청했습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 가족이라 이 역시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수지나 이모가 많이 아프시대. 제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꺼낸 말이었죠. 중국에 계신 이모요? 수진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평소 중국 친척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응, 심장이 안 좋으시대. 의대생인 네가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수진이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도록 길들여진 북한의 교육 덕분이었죠. 알겠어요, 아빠. 하지만 학교는 어떡하죠? 내가 이미 처리해놨다. 보위부의 권력을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순간이었어요. 제 출국 날짜는 이미 따로 잡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먼저 중국으로 들어가고 이틀 뒤에 수진이가 들어오기로 했죠. 함께 움직이면 의심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쩌면 이게 평양을 보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중국 번호로 바꿔 끼웠죠.
그리고 곧장 브로커와 연락했습니다. 내일 밤 10시 윈난성 쿤밍 기차역. 이미 수차례 검거했던 탈북 루트였기에 지형도 지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 수진이가 무사히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어요. 공항에서부터 누군가가 그들을 미행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마도 보이부에서 파견된 감시자였겠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왕푸진 거리로 가세요. 쇼핑하는 척 하다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뒷문으로 나오세요. 저는 전에 제가 탈북자들을 검거할 때 썼던 바로 그 수법을 역으로 이용했어요. 다행히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미행자를 따돌린 가족들은 안전하게 기차역에 도착했죠. 윈난성에서의 재회는 긴장감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플랫폼에서 멀리 수진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서로 모르는 척 조금씩 거리를 좁히다가 한적한 골목에서야 저희는 겨우 재회의 포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저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제야 제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반동분자 의심 리스트에 오른 것, 곧 체포될 거라는 것,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까지. 그제서야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를 바라봤죠. 그리고 밤이 되자 브로커가 데리러 왔습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루트였어요. 수없이 많은 탈북자들을 이 길에서 잡았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그 도망자가 되어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게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라오스로 넘어가는 정글에서 충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다른 탈북자 일행과 마주쳤는데 그중 한 명이 저를 알아본 것이죠. 당신은 그때 그 보위부, 자세히 보니 작년에 제가 직접 신문했던 사람이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만 같았죠. 나를 죽일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도 이제 우리와 같은 처지군요. 더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에게 오히려 용서를 받다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미안함이 올라오더군요. 이후 정글에서의 며칠은 지옥 같았어요. 뱀과 독충이 들끓는 길을 걸으며 매 순간 체포의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죠. 수진이가 힘들어할 때면 저는 딸을 등에 업고 걸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처음으로 딸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는 진정한 아버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열대우림의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국경 수비대의 순찰 시간을 맞춰야 했으니까요. 10분 안에 저 강을 건너야 해. 제 말에 수진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는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경 수비대의 순찰이 시작된 거죠. 서둘러! 저희는 필사적으로 속도를 냈습니다. 수진이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담담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까요? 마침내 태국 땅을 밟았을 때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같은 하늘인데 이상하게도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도망자가 된 거네요, 아빠. 수진이의 말에 저는 그저 딸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에 성공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올라오더군요.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잡던 제가 이제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환영합니다. 인천공항입니다. 마침내 기내 방송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국정원의 조사를 받게 될 텐데 보위부 장교 출신인 제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활주로에 내린 비행기 창밖으로 처음 본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평양 순안국제공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기 우리 마중 나온 사람들 같아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들의 첫인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곧 무서운 신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죠.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식사부터 하시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요원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신문관이 피신문자에게 식사를 권하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번화한 거리, 휘황찬란한 넌사인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아빠 밤인데 왜 이렇게 환해요? 전기가 24시간 들어오는 것 같구나. 평양이랑 너무 다르네요. 그때 수진이와 나눈 짧은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양에서는 밤이 되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마치 나처럼 환한 거리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었죠. 심지어 국정원 조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푹신한 의자, 에어컨이 나오는 쾌적한 환경, 깨끗한 화장실. 북한의 차가운 신문실과는 천지 차이였죠. 더욱 놀라웠던 건 수진이를 위한 별도의 대기실이었습니다. 보위부에서는 가족들을 차갑고 좁은 방에 가둬두었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따님을 위한 간식이에요.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여성 담당관이 수진이에게 건넨 것은 다양한 과자와 음료수였습니다. 심지어 새 옷과 세면도구까지 챙겨주더군요. 샤워실도 있으니 편하게 씻고 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제가 신문실에서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의 이런 자상함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이후 진행된 조사는 철저했지만 북한에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고문도 폭력도 협박도 없었어요. 심지어 조사 도중에 피곤해 보인다며 휴식을 제안하기까지 했어요.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함정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냥 순수한 배려였더군요. 저녁에는 수진이와 함께 식사할 시간도 주었습니다. 보위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늘은 중국집 음식을 시켜놨습니다. 담당관의 말에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식당에서 배달된 짜장면을 먹으며 수진이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아빠, 이런 게 배달 음식이에요. 심지어 조사실 화장실을 처음 사용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 나오는 온수, 넉넉한 휴지, 향기로운 비누. 북한에서는 고위직이었던 저조차 써본 적 없는 시설이었어요. 이게 정말 일반적인 시설인가요? 제가 묻자 담당관은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조사실의 컴퓨터였어요. 북한의 낡은 장비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최신식 기기들이었죠. 담당관이 보여준 위성사진의 선명도는 제가 보위부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제야 실감했죠.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잘못 배워왔는지도 말이죠. 그렇게 조사를 다 마친 뒤 여성 담당관은 수진이에게 예쁜 원피스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새 생활을 시작하는데 기분 전환도 필요하잖아요. 여성 담당관의 따뜻한 배려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그토록 적대시하던 이곳에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제 하나원으로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담당관의 말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눈부신 고층 건물들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일주일은 제게 단순한 조사 기간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인간다운 대우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하나원에서의 수업은 제 세계관을 뒤흔들었습니다. 첫 수업부터 충격이었죠.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북한에서 제가 신문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을 반동분자라고 단죄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이 왜 그토록 자유를 갈망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악몽처럼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인간의 기본권은 절대 침해될 수 없습니다. 강사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박혔어요. 북한에서는 제국주의 사상이라며 배척하던 것들이 사실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였다는 사실에 부끄러워졌죠.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단어들을 배우면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놀라운 속도로 변해갔습니다. 태블릿으로 의학 강의를 보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은 전에 없이 생기 넘쳤어요. 아버지, 이런 강의들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수진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보 통제가 당연했던 우리에게 이런 배움의 자유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죠. 수진이는 밤늦게까지 의학 공부에 몰두했어요. 때로는 제가 강제로 태블릿을 빼앗아 재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교육은 우리 부녀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인도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메시지 전송도 버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기능들을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북한에서 철저히 막았던 이 작은 기계가 이렇게 큰 자유를 준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세계 어디와도 소통할 수 있다니. 처음 화상통화를 경험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검색의 자유였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정보가 당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진실을 찾아갈 자유가 있었죠.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두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자본주의 경제 개념이었어요. 시장 경제 수업 시간, 주식과 이자 개념을 설명할 때는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마트 실습을 갔을 때는 더욱 혼란스러웠죠. 수많은 상품들 사이에서 가격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일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어요. 같은 품목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요?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 낯설었습니다. 특히 장보기 실습은 특히 난관이었어요. 처음 대형마트에 들어섰을 때는 그저 압도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라면이 필요한가요? 순진한 질문을 던졌더니 강사님이 웃으시며 답했죠. 소비자의 선택권, 이것도 자유의 한 형태입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선택의 자유, 그것은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소중한 권리라는 것을 수진이는 날이 갈수록 적극적으로 변해갔어요. 아빠, 저도 나중에 한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딸의 질문에서 두려움 대신 희망이 보였죠. 게다가 선택이란 단어의 무게도 새롭게 느껴졌어요. 옷을 고르고 음식을 선택하고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을 정하는 일까지 모든 순간이 결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빠, 저도 머리를 잘라도 될까요? 수진이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저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이제 우리에겐 그럴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이후 미용실에서 나온 수진이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헤어스타일만이 아닌 자신감이 달라져 있었죠. 게다가 주말마다 진행된 문화체험도 인상적이었어요. 영화관에서 처음 본 한국 영화, 놀이공원에서의 즐거운 시간, 이 박물관 견학까지 모든 경험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좋아했던 건 도서관이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많은 책을 마음대로 읽어도 되나요? 딸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나원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 생활을 배운 게 아니었어요.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수료식장에서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뜨거운 것이 목을 메었습니다. 퇴소 전 마지막으로 짐을 싸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원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12주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자유라는 이름의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나원의 풍경을 마음에 담으며 우리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원을 나서는 순간 서울의 찬란한 아침 햇살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임대 아파트로 향하는 길, 수진이는 창밖 풍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반짝였어요. 저희는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 우리를 반겼어요.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수진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집보다는 좁았지만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베란다에서 바라본 전망은 놀라웠습니다. 저 멀리 북한산이 보였고 아파트 단지 사이로 늘어선 가로수들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빠, 저기 편의점도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공간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어요. 특히 전기와 수도가 24시간 끊김없이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생활했는데
이곳에서는 언제든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니. 첫날 밤 제일 먼저 부엌을 살폈습니다. 아빠, 아궁이가 어디죠? 수진이의 질문에 저도 둘러보다가 깨달았어요. 아, 여기는 전기로 모든 걸 해결하는구나. 북한은 전기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좋은 아파트에도 아궁이가 있었기에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가 전기밥솥을 쓴다는 사실에 저희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시골에서도 이제는 아궁이가 거의 없어진다는 말에 저희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전기밥솥 구매를 위해 마트에 갔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다양한 전기밥솥이 진열대에 가득했어요. 크기도 색상도 제각각이었죠. 이건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전기가 불안정해 화력에 의존하던 우리에게 이런 풍경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심지어 전기밥솥이 있는 집들도 관상용으로만 두기 일쑤였으니까요. 아빠, 어떤 걸로 할까요? 수진이가 전기밥솥들을 하나하나 구경하며 물었어요. 선택의 자유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저희는 결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적당한 크기의 밥솥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기밥솥으로 지은 밥을 먹던 날, 저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궁이에서 지은 밥보다 훨씬 맛있었거든요.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있다니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자 또 다른 놀라움이 찾아왔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해가 지면 도시가 깜깜해졌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거리는 활기찼고 특히 놀라웠던 건 여성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거였어요. 아빠, 저기 봐요. 여기는 밤에 여자들이 혼자 다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네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밝은 가로등이 거리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런 광경에서 한국의 철저한 치안이 느껴졌어요. 수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보다 더 안심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도시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드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광화문 근처를 지나는데 수백 명의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즉시 진압하고 체포해야 할 상황이었으니까요. 처형까지도 가능했죠. 하지만 이곳의 경찰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그토록 탄압했던 모습들이 이곳에서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고 있었고 그것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구나.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첫 선거를 맞이했습니다. 투표 안내문을 받았을 때부터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최고 지도자는 대를 이어 정해졌고 우리는 그저 복종하는 게 전부였는데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택한다니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저는 한참 종이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투표소에 들어서자 마음이 떨렸어요.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투표 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에 들어섰을 때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 손으로 직접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구나. 기표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투표용지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일상의 작은 자유도 우리에게는 새로웠습니다. 아빠, 저게 지하철이에요. 수진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전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나원에서 배운 대로라면 저걸 타고 서울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 타보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복잡한 노선도를 보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지하철역에 들어섰습니다. 선불교통카드 하나 주세요. 매표소 직원에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카드를 받아들고 개찰구 앞에 섰을 때는 마치 국경을 넘는 것처럼 긴장됐습니다. 찍고 바로 지나가면 된다고 배웠는데도 앞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죠. 은행에서도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ATM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통장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계좌이체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특히 스마트폰 뱅킹은 신세계였습니다. 이제 은행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수진이의 질문에 저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는 특히 빠르게 적응해 갔어요. 학원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케이팝 댄스를 배우겠다며 조르기도 했죠. 아버지, 저 아이돌 콘서트도 가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도 또래들처럼 평범한 꿈을 꾸게 된 거니까요. 밤이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했던 일들, 그리고 지금의 삶, 이 극적인 변화가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걸. 매일 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늘 배운 것, 경험한 것, 느낀 것들을 기록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유를 맛보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깨달음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그 페이지 끝에는 항상 같은 문장을 적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말이죠. 앞으로는 이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 보려 해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저와 수진이에게는 이보다 풍족한 곳이 없답니다. 평화롭고 소소한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저희에게 제공해준 나만에 감사할 뿐이죠. 언젠가는 북에 있는 다른 동포들도 이런 자유와 평화를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그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 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려 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딸 수진이와 함께 말이죠.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부디 저와 제 딸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